교과서에서 배우긴 하는데 얘네들이 아마 비효율적으로 푸는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. 생각보다 좀 많아요. 왜냐하면 저도 그 1학년 수업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신기한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신기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.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 줄 거고요. 이해 과목은 여러 번 할수록 이해도가 점점점 깊어져요. 그러니까 시를 의미하는 것처럼 처음에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세 번째 볼 때랑 점점점 깊이가 깊어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 미리 봐두면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 봐둬야 되고요. 그리고 뭐가 결정적으로 유리하냐면 수학을 선행을 많이 해놓고 가면 그 시간을 벌 수 있어요. 수학 공부할 시간을 벌어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암기 과목이나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유리한 것 같고,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? 그냥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얘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 번 돌리는 거 전혀 의미 없고요. 그리고 최소한 대수 정도까지는 하고 가는 게 유리하고요. 왜냐하면 2학년 때 이제 한 번에 두 과목씩 나가버리고 이러면 한 번에 두 과목을 다 준비하기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대수 정도까지는 무조건 해두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해요. 안 그러면 방학 때 수학 공부만 하다가 방학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외대부고 시험 특징은 일단은 부교재가 되게 다양하게 바뀌어요. 그러니까 매년 바뀌어요.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부교재를 특정 문제집으로 준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. 그러니까 보시면은 올림푸스 고난도, 고쟁이, 531S, 학교 보충 포인트 막 여러 개 이렇게 돌았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게 될지도 모르고, 근데 문제집 수준은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문제 수준에 맞는 거를 그러니까 그 문제집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계속 풀고 가면 되는데 안 틀리게 해놓고 가면 되거든요. 그게 제일 좋고, 그리고 시험이 좋은 점은 이상한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다른 자사고 대비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기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저 구석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희한한 문제 같은 걸 막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는데 외대부는 그런 건 없어요. 그래서 문제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부기고보다는 더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문제 수가 24문제 정도 보통 나오는데 50분 안에 봐야 되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이렇게 엄청 높지는 않은데 문제 수가 원체 많으니까 얘가 만약에 문제를 엄청 오래 고민하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. 그럼 나중에 자기 실력보다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. 그리고 이건 이제 자사고 공통인데 완전 킬러 문제는 없어요. 그러니까 수능에서 막 수능형 킬러는 거의 내신에서 안 나오고요. 그 왜 못 내냐면 한 문제당 10분, 15분 걸리는 문제를 한 문제만 내버리면 폭탄 터지듯이 터져버리거든요. 그럼 다른 문제를 막 세네 문제를 못 풀어버리니까 평균이 확 떨어져요. 그래서 자사고에서도 절대 그렇게 안 내고요. 적당한 심화 문제를 많이 넣어요. 보통 그렇게 내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한 2008년부터 강의했는데 제가 그 내신 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성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고요. 그냥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. 유일하게 성적 올랐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애들이 틀렸던 문제를 그냥 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게 제일 효과 있었거든요. 사실 그것만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고요. 그걸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신은 강사의 실력발도 아니고 교재발도 아니고 그냥 얼마나 얘를 잘 공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관리 시스템을 저는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,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을 할 때 그 얘네들이 이미 중학교 때 몇 번을 봤을 거예요. 공통 수학 1, 2는.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진도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 의미 없고요. 그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있는 순서대로 당연히 수업 안 할 거고요. 교과서에서 배우긴 하는데 얘네들이 아마 비효율적으로 푸는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. 생각보다 좀 많아요. 왜냐하면 저도 그 1학년 수업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신기한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신기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.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 줄 거고요. 기출문제를 풀리는 거고.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리는 목적은 그거예요. 실전 연습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. 얘가 어떤 문제를 약한지를 최대한 빨리 찾는 거예요. 이 학교 문제 경향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빨리 찾는 게 제가 봐도 기출이 제일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최대 모토는 그거예요. 일단 얘가 한번 틀렸던 문제는
시험 문제로 다시 나오면 안 틀리게 만드는 거. 그것만 하면 내신 성적 무조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,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성공을 시키려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. 뭔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, 일단은 얘네들이 그 학원에서 이제 데일리 테스트도 보고 워크북도 보고 기출 시험도 보면 그 문항의 정오를 다 기록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얘네가 어디에서 틀리고 어디에서 맞추는지를 다 이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문항별 정답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서 이건 되게 과학적이에요. 제가 써봤는데 되게 이번에도 효과 좋았고요. 그리고 이제 가르치다 보면 외대부고는 좀 덜한데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애들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. 잘하는 애 못하는 애들. 근데 잘하는 애 맞출지 못하는 애 맞출지 그거를 고민이 되게 되거든요. 수업을 해보면. 보통은 이제 그래서 반을 나눠 놓긴 하는데 그 반 내부에서도 실력 차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아까 틀린 문제를 계속 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.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작년 여름에 그 수업을 하는데 여기 앉아있던 애가 그러더라고요. 아, 자기 이 문제 5번 봤는데 또 틀렸다고. 이제 6번째 볼 때 다음에 풀 때는 확실히 맞출 수 있겠다. 그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. 보통 그 정도 해야 애들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그러면 애들이 실력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? 얘네가 그 데일리 테스트랑 워크북이랑 기출문제에서 틀린 거를 틀린 문제만 싹 다 뽑아요. 이제 틀린 문제랑 그다음에 얘가 다시 풀고 싶다는 문제를 싹 다 뽑아서 그거를 개인별 오답 노트로 해서 워크북 형태로 주는 거예요. 개인별 워크북 형태로.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받으면 한 번 받고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받아서 풀고 거기서 또 틀리면 그 다음 개인별 오답 노트에 또 넣는 거예요. 그래서 한 5번, 6번 집어넣으면 결국은 한 번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5번, 6번 보기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열심히만 하면 다 맞춰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저기 개인별 오답 노트를 만들 때 학생이 선택하는 거거든요. 근데 학생이 선택하게 해놓으면 얘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리뷰 테스트를 봐요. 리뷰 테스트는 보통 어떤 걸로 보냐면 전체적으로 애들 정답률이 안 나온 문제들 그것만 뽑아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걸 안 하면 애들이 한 번 정도 보고 다시는 안 봐요. 이거 몇 번 시험을 쳐가지고 아 내가 다시 쳤는데도 생각보다 잘 못 맞추네 그 인식을 심어줘야 나중에 자기가 아 이거 그래도 한 번 더 풀어봐야지 하고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리뷰 테스트는 꼭 봐야 되고 그 이제 원래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전체적인 개념인데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거기에서 틀린 문제를 개념이나 핵심 그 저기 스킬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틀린 문제를 개인별 오답 노트로 반복을 하고 데일리 테스트로 그 문제를 심화를 해서 풀리고 그리고 리뷰 테스트로 얘가 어느 정도 복습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게 방학 때는 이게 완전히 안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제가 약간 순화시켜서 넣었는데 일단 수업 초반에는 얘네들이 문제를 그러니까 풀 때 스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. 그 스킬을 모르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. 대부분 모를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수업을 쫙 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집어넣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틀린 문제 설명하고 당연히 문제 틀린 문제 설명하면서 개념 설명 다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만 심각하게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하는 거고 웬만큼 돼 있으면 그 단계 위에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완성시키는 거고 그리고 리뷰 테스트로 복습하고 네, 그렇게 할 생각이고 만약에 시간이 이거 안 적었네. 그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클리닉 같은 걸 따로 만들 생각은 있거든요. 클리닉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정답률 낮은 문제를 풀이한다고 돼 있는데 저 문제는 공통적으로 푸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왜 저런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면 애들이 문제를 10문제를 푼다. 그러면은 틀린 걸 적으라고 하면 한 7, 8문제를 풀어줘야 돼요. 근데 그 중에 뭐 한 3, 4문제는 한두 명만 틀린 문제들이 많거든요. 그건 당연히 설명 안 해요. 왜냐면 그 문제까지 설명해버리면 잘하는 애가 싫어해요.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오답률이 최소한 그러니까 정답률이 40% 이하 정도 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럼 정답률이 7, 80%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. 사실 그걸 클리닉으로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클리닉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1대1로 안 되는 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건 수업 시간이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.
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. 그리고 이제 개인비 오답 노트는 그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게 뭐냐?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데 왜 너희만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냐? 많이 달라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 왜 다르냐면 일단은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릴 건데 수업 시간에 다루는 모든 문제는 개인비 오답 노트의 대상이 되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수업하면 그 예시를 보시면 부유고 한 180몇 문제가 돼요. 그 문제에서 얘가 다시 풀고 싶다는 문제를 다 뽑는 거예요. 그리고 무조건 만들어요. 왜 무조건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 너무 힘들어요, 저게.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못 따라해요.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성적 나온다는 걸 다른 쌤들 다 알고 있어요. 근데 못 해요. 못 따라요. 제가 장담하고. 그리고 요게 만약에 노력이 1이 들면 요거는 한 3, 4 정도 노력이 들어가거든요. 틀린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틀려 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. 근데 거기서 제 오답 또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. 그거를 다음 개인비 오답 노트에 넣는 게 일이 요거에 한 3배 정도 돼요. 3, 4배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거고요. 조교가 죽으려고 그러거든요, 진짜로. 예. 그리고 개인비 오답 노트의 문제는 선생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. 채점도 본인이에요. 해설 다 주고 채점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. 얘가 대충 해서 가로로 적거나 속여서 낼 수 있잖아요. 그것도 다 잡을 수 있어요. 그 잡는 거는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설명했거든요. 어떻게 잡는지. 그래서 그것도 다 잡을 거고. 예,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개인비 오답의 예시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데일리 테스트 10문제, 수업 교재 25문제, 워크북 1이 38문제, 워크북 2가 37문제, 워크북 3가 7문제. 그리고 그 이전 시간에 정답률 49% 이하인 문제가 18문제. 클리닉 시험이 6문제. 그다음에 이전 시간 정답률 49에서 71%인 사이인 문제가 25문제. 그리고 MRT 전체 공통 시험이 23문제에서 총 189문제였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애들 그 개인비 오답 노트를 만든 문제를 평균 내니까 39문제 나오더라고요. 보통은 저 정도 나오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저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약간 이제 문제 수는 좀 줄긴 할 텐데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업무량이 장난이 아니에요. 너무 힘들고요, 이거 하는 거. 그리고 그 워크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워크북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틀린 거 적고 그렇게 적기 때문에 개인비 오답 노트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 제가 링크 주소를 하나 보내면 그 링크 주소에 이제 문제 번호가 쭉 다 적혀 있어요. 그 밑에 칸이 있는데 거기 틀리는 거랑 맞았는데 다시 풀면 완전히 못 맞출 것 같다. 그걸 적으라고 하거든요.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적으면 이제 그게 쭉 다 떠요, 데이터로.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개인비 오답을 만드는 건데 이게 겨울에 해보니까 애들이 대충 적어서 낸 애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잡아내기 되게 쉽거든요. 그래서 그걸 다 잡아낼 거예요, 이번에는. 생각보다 정확도가 되게 높아요. 제가 이번에도 그 설명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7명인가 8명 정도 잡았거든요. 그래서 이 숙제 제대로 해서 내라고 하니까 저 제대로 해서 냈는데요 하는 한 명도 없었고요. 죄송해요, 다시 해서 낼게요 다 그러더라고요. 100%는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높은 확률로 다 잡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얘네들을 시키려면 부모님이 상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숙제를 요 정도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좀 갈궈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문자로 다 보내요. 일단은 그 저하고 어머니하고 학생하고 3명 단톡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점수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문자로 올려요. 누적으로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일차에 워크북이 만약 미제출이다. 그러면 제출할 때까지 계속 미제출을 뜨고 맨 마지막에 미제출 목록으로 미제출한 걸 다 따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안 하면 집에서 혼나고 학원에서 갈고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짜놨고. 근데 이게 정말 대단했는 게 예전에 요거 하기 전에는 수업 그 워크북을 주면 해오는 비율이 5%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요걸 하니까 95%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 잘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방금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모든 점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은 문자로 발송하고 그리고 이게 문항별로 정답률이 다 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입력을 하면 이게 자동화를 시켜놨거든요.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다 떠요. 이제 그걸 만드는데 좀 고생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동화된 게 왜 중요하냐면 자동화 안 돼 있고 너무 선생님이 고생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안 만들어요. 귀찮아서. 근데 이거는 이제
그래도 죽진 않겠다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된 거고.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,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, 얘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는 개인비 오답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중요하지 않고요. 얘가 처음 예를 들면 첫날 70문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수가 얼마나 주냐가 중요해요. 그래서 점점 줄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, 만약에 이게 늘거나 유지되거나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이걸 체크할 수 있고. 예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방금 다 말씀드린 거고. 그리고 문자 관리는 이렇게 이제 엄청 길어요. 거의 책 한 권 정도만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. 이거는 잘 안 받으셨죠? 예, 이게 다 떠요. 그냥 총점, 평균, 최고점, 그다음 본인 점수 몇 등 했는지 뭐 그런 거, 제출인지 미제출인지 다 뜨고요. 그리고 이게 리뷰 테스트, 마지막으로 리뷰 테스트인데, 리뷰 테스트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, 처음에 오답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면 보통 애들이 안 풀어요. 왜냐하면 이거 왜 봤는데 다시 풀어야 돼요,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로 시험을 딱 쳐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걸 인지를 딱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군말 없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하고, 그리고 본인이 적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애들마다 성격이 달라요.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적는 애도 있고, 그리고 아마 이 정도면 대충 되지 뭐 이렇게 대충 하는 애들도 있고요. 애들마다 편차가 큰데 그거를 잡으려면 리뷰 테스트를 봐서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. 내가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구나. 아니면 나는 생각보다 거의 다 맞추는데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나, 이제 그런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, 요것도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, 처음에 봤을 때 문제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요거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. 이건 완전 처음 보는 건데 얼마나 해야 되지? 그게 인상에 남을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, 내가 이런 느낌의 문제는 몇 번 정도 돌리니까 내가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되더라. 그거를 얘네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야 다음에 공부할 때도 편해지거든요, 공부하는 게. 네, 그렇게 돼 있고, 그다음에 개인비보다 문제, 이거 점수를 보면 사실 제가 도움 받는 것도 있는데, 얘네 리뷰 테스트 상태를 보고, 특정 단원이 어느 단원이 내가 좀 수업을 덜 했구나, 여긴 좀 더 나중에 강조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, 그런 거를 제가 참고 자료로 삼거든요. 그래서 리뷰 테스트를 봐야 되고. 네, 저는 일단 여기까지 끝났습니다.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?